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고대 철학편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의 등장 배경과 소크라테스의 대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이죠. 이때 아테네는 대제국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이겨요.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국이죠. 수천만 명 되겠죠. 그런데 아테네는 수십만, 그리스 전체 쳐도 1, 2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죠. 그런데 이겨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승리하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민회예요. 현대의 의회죠. 의회에 모든 권력이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직접 민주주의 하면은 의회에서 어때요? 자기 사상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수사학, 논변술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웅변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소피스트 등장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죠. 깨어있는 시민이 되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잘 돼요. 이런 큰 공이 있어요, 소피스트들은.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은 어때요? 개변론자, 장사치 그러잖아요.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지금도 고행 논술 강사 그러면 합격만 시키면 되잖아요. 진리가 추가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는 민주주의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은 이성과 진리보다는 말의 기술과 감정 설득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큰 한계예요. 말의 기술, 어떻게 말 잘하느냐. 그 다음에 감정도 설득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설득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면 이긴 거예요, 소피스트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위험하게 돼요. 공동선이 무너져요. 그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각자 중요하다, 상대주의가 되면은 절대 기준이 있어야지. 그 공동선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정치 권력의 진리가 아닌 언변에 따라 좌우돼요. 이렇게 해서 중우정이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진리, 덕,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절대 진리죠. 진리와 덕을 탐구해서 시민 개개인이 도덕성을 갖추고 이성을 회복하는 그런 깨있는 시민을 이제 깨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은 타락한 민주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적, 윤리적 투쟁이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지적이고 윤리적인 투쟁을 하고 끝내 죽음으로 맞선 그런 철학자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사회가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랭스턴 휴저.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늘에나 금년에는 결코 오지 않는다. 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나는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당히 두 발로 딛고 서서 내 땅을 가져야 하는 권리. 나는 저들 이야기를 듣는데 신물이 난다. 일이 되어가는 대로 놓아두자는 따위의 말. 내일이 되면 좋아진다는 따위의 말. 나의 자유는 나의 죽음 뒤에는 필요 없다. 내일의 빵으로 나는 살 수가 없다. 자유는 필요의 요구라는 대지 위에 경작되는 힘찬 씨앗. 나 또한 여기에 살아있으니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요구한다. 참 좋죠. 이렇게 깨어있어야 돼요, 각자. 그래서 민주라는 글자 자체가 어때요? 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오늘날 금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순조야 공포에 매달한 깨어있는 시민, 당당한 시민이 돼야 되죠. 근데 현대 민주주의적 위기는 간접 민주주의 문제라 봐요.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뽑아서 정치하게 하잖아.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다니다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찍을 놈이 없다, 누굴 찍겠다, 이런, 찍어도 어때요? 확실하게 나의 논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 나이 머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나를 지도하는 사람을 봐요. 우리를 대표한 사람 뽑고, 대표로서 일할 사람 뽑는 것이 나를 군림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봉건의식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의존하는 시민이 아니라 직접 민주정신, 각자 민의, 주의 가져야 된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는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보면 저는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 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상대주의를 넘어서서 절대적인 보편 진리를 추구했죠. 이 상대주의는 뭔가 하면은 나도 옳고 너도 옳아요. 이럴 때 많아요. 그죠?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어떤 그죠? 하늘이 맑은 게 좋아? 그죠? 흐린 게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맑은 게 좋고 어떤 사람은 흐린 게 좋잖아요. 이게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있어요. 세상에는. 상대적인 게 많잖아요. 각자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두 사람한테 모두 옳은 게 있어요. 공동스러운 게 있죠. 이게 절대 진리예요.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거예요. 보편 진리를 추구했죠. 이 보편 진리를 소크라테스는 내 안에 다이몬의 명령, 내 안에 로고스, 이성에 찾았죠. 이게 이제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그 천명지 위성, 내 안에 본성의 천명이 있다. 본성 깨우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하고 공자는 큰 가르침이 같아요. 또 예수하고도 같죠. 예수는 그 내 안에 하느님, 또 그 불교 같으면 내 안에 불성. 이게 그 4대 성인들이 갖는 공통점이 답을 내 안에서 찾은 거예요. 신적인 어떤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공통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가 중요하다 봐요. 이런 것이 이제 루소에 가면은 일반 의지로 얘기하죠. 루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옳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그 일반 의지죠. 그 일반 의지가 법을 만들고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한 사람이 루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 봐요. 상대주의. 맞아요. 상대주의가 맞는 게 많아요. 우리는. 개성을 존중해야 돼요. 각자. 그래야 개성을 넘어서는 누구나 옳다고 믿는 공동선이 있어요. 그걸 동양에서는 인의예지, 서양에서는 진선명 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진선명을 추구한 사람인 거예요. 공자는 인의예지를 추구했죠. 물론 인의예지는 나중에 맹자에서 정리하지만은 크게 보면 인의예지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이런 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깨어져야지 일반인 깨는 시민이 돼요. 안 그렇고 상대주의에 빠지면 어때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그래야 궁극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죠? 일반 의지가 한 사회를 지배할 때 좋은 사회가 되잖아요. 루소가 얘기하는. 그렇게 해서 소피스트에 대항한 소크라테스가 있죠.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죠. 소피스트의 특징하고 철학적 입장을 공부해 보죠. 이 소피스트의 첫째 세계관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이에요. 대표적인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죠.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죠?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질은 존재하지 않죠. 각자 인간, 내가 척도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존중돼야 되죠. 이 말은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에 처음에 기여를 한 거예요. 소피스트들이 각자가 존중. 그래 각자 존중을 하는데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뭐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는 무너져 버려요. 이럴 때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감각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프로토스 얘기했죠. 이게 소피스트 입장인데 각자의 감각, 경험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그래 이걸 넘어서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게 이 소피스트의 큰 한계죠. 또 소피스트가 중시한 건 수사학이에요. 소피스트들은 논리의 진위보다는 설득력을 중시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이기는 기술이다. 그렇죠. 이에 따라 말 기술, 언어적 전략, 감명, 호소 등이 이제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가 되면 큰일 나죠. 이게 부분이 어떤 수단이 될 때는 언어를 맞아요. 목적을 위해서. 근데 목적이 없을 때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이게 타락시키죠. 또 이 소피스트의 잘한 것이 실험적 교육이죠. 우리가 공부하면 써먹어야 돼요. 공부하면 잘 살아야 돼요. 공당 그잖아요. 실험적 교육. 그들의 교육은 철학적 성찰보다는 법정과 정치에서 유일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논변에 집중되었다.
이게 실용적 교육이 나를 잘 살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데 갔을 때 이제 타락하게 되죠. 이는 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계층의 인기를 끌었으며 일정 부분 지식의 대중화에 기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현대 지식인에서 발견된 소비의 측면을 또 공부해보도록 하죠. 긍정적 측면을 보면은 다양한 관점의 세계를 해석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는 니체가 그랬죠. 철학은 해석이다. 그죠? 각자가 나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지식인들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보다 다양한 시선과 관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하면은 절대 진리 하나 내세우게 되면 위험하게 돼요. 히틀러가 그죠? 게르만족의 영광. 절대 진리죠.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맞아요. 게르만족의 영광. 근데 이 말이 현재 적용되면 무자비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머리로 깨닫다면 히틀러가 마음을 수양해서 우리 민족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깨달았어요. 머리로. 온몸으로 영혼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을 핍박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 다 품겠죠. 그래야지 게르만족의 영광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머리로 따져서 게르만족 영광하니까 다 배척하게 돼서 나중에 게르만족 영광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 절대질은 깨달음의 문제라 봐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 그 현대 철학자들이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맥락을 이제 강조했지, 이 사람들은. 많은 현대 지식인들은 보편 진리보다 맥락적이고 관계적인 진리, 그리고 다운성과 상대를 존중한다. 관계 써서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치가 절대적으로 불리는 이데올로기에 강제된 이상상이 아니라 머리로 이렇게 따져서 하는 강제된 이데올로기 하나. 그죠? 이게 되게 무서울 수 있죠. 자유로운 개념에 맞는 공동체가 돼야 되죠. 각자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좋죠. 근데 부정적인 측면, 현대 지식인들 보면은 말의 힘과 감정 설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있죠. 그래서 진실 탐구보다는 감정 설득, 어느 양에 집중돼요. 유명한 칼럼니스트 글이라든가 유튜브 운영자, SNS 기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조회수 많으면은 그냥 인기 있잖아요. 그게 질량 대부리죠. 통하죠, 세상에. 이렇게 될 때 소피스트가 이기기 위한 수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보편 진리에 대한 비판 성찰, 이것도 이제 좋은 점인데 또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우리가 보편 진리란 게 뭐예요? 되게 맞는 것 같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보편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소수자에게 폭력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 제일주의 같은 경우는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노동 약자들을 희생시키게 돼요.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죠. 다들 절대 진리로 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걸 내세우는 순간 이제 약자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지금도 많이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죠? 절대 진리에 부정한 그 정신은 아름답죠. 모두가 똑같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난독 정도. 이런 것도 이제 무시 안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사랑, 정상적 가정, 정상 사랑. 이런 게 성적 소유자, 비용 가정을 또 주변에 하게 되죠. 이런 정상이 또 갖는 폭력이 더 크죠. 그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몰락, 유하. 나는 명절이 싫다. 한과이라는 이름 아래 집안 어른들이 모이고 자연스레 김씨 집안의 정손이 나에게 눈길이 모여지면 이전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네가 지금 사는 게 정말 사는 거냐고. 너처럼 살다가는 폐인이 될 수 있다고 모두를 한 번씩 거둔다. 난 정상인들 틈에서 순식간에 비정상인으로 전락한다. 아니 그 전락을 홀로 즐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물론 난 충분히 외롭다. 하지만 난 편입의 안락과 즐거움 대신 일탈의 고독을 택했다. 난 집 밖으로 나간다. 난 집이라는 굴레가 모든 예절의 진지함이 그들이 원하는 사람 노릇이 버겁다. 난 그런 나의 쓸모없음을 사랑한다. 그 쓸모없음에 대한 사랑이 나를 씻쓰게 한다. 그러므로 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호의보다는 날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냉랭한 명곡에서 운명을 걸었다. 나를 악착같이 포용해 내려는 집 밖에는 보름달이 떠있다. 온 우주의 문 밖에서 난 유일하게 달과 마주한다. 유목민인 달의 얼굴에 난 내 운명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만
달은 그저 냉랭한 명만을 보여줄 뿐이다. 난 일탈의 고독으로 달의 표정을 읽어내려 애쓴다. 그렇게 내 인생의 대부분은 달을 노래하는데 바쳐질 것이다. 달이 몰락한다. 난 이미 달이 몰락한 곳에서 둥근날을 바라본 자이다. 달이 몰락한다. 그 속에서 미쳐 빠져 못한 내 노래도 달과 더불어 몰락을 갈 것이다. 참 시 좋죠. 이 정상이란 거, 네 나이 되면 장가하고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게 얼마나 무슨 폭력이에요. 각자의 그 갖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피스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이런 부분이죠. 다른 공동체에 떨어져 나간 시인의 고독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 시인이 갖는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을 느끼죠. 그리고 정상성에 저항하는 예술가 정신을 또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화 시인처럼 고독한 길을 가야 돼요. 고독하게 가면 어떨까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본성이 깨어나요. 본성이 깨어나면 그 안에 절대 진리가 있어요. 인의지 진섬에 있거든요. 그 절대 진리가 있고 개성도 있어요. 그죠? 각자 기질에 맞는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누구나 옳은 법의 진리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좋은 사회가 되죠. 그러면 자유로운 개인, 자유롭게 사는 개인이면서 남과 연대하는 공동체가 돼요. 자유로운 개인의 공동체, 이게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죠. 한 개인은 말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소피스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소크라테스 정신을 이어받고 두 사람을 합쳐야 된다 봐요. 절대적인 진리를 가슴에 품고 각자 개성 있게 살아가면서 서로 연대하고 누가 누굴 구속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화 시인이 달의 몰락, 그죠? 자기 안에 이제 몰락해 가는 거예요. 몰락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한 사람의 그죠? 외로움, 이걸 원본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제 끝까지 파멸돼도 이어받는, 내가 죽어도 그냥 견뎌내는 이런 정신이죠. 이런 정신이 현대인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한다고 봐요. 이럴 때 이제 아름다운 민주가 꽃피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